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외과의원의 황수경입니다. 저는 포항 충진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충진교회는 사랑이 많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축복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암 환우분들,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날씬하고 이쁜 15세의 여자 환자가 진료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얼굴도 조망만하고 어찌나 이쁜지 호리호리한 몸매에 이쁜 교복을 입고 가녀린 팔을 흔들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이 얼굴만큼 부어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지요. 같이 온 엄마가 말합니다. 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래요, 목이. 내과에 갔더니 이리로 가라고 해요. 짐작하실 만한 진단이 일단 있으신가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기관 특이성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이지요. 그레이브스 병의 자가 면역성 병인론과 생선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레이브스 병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근거로는 갑상선의 림프구 침윤이 현저하고 혈청 안에 갑상선 자가 항체, 특히 TSH 수용체 항체가 존재하며 많은 환자에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고 특정 HLA 항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정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TSH 수용체 항체는 거의 모든 그레이브스 병 환자의 혈청에서 검출되고요. 치료 후 역가가 감소 내지 소실되면서 관해에 도달하죠. 이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 및 신생아에서 그레이브스 병을 초래한다는 임상적 근거들과 배양한 갑상선 세포에서 TSH 수용체 항체가 용량에 비례하여 갑상선 세포의 기능과 성장을 자극한다는 실험적 근거 등으로 보아 TSH 수용체 항체가 그레이브스 병의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HLA 항원 관련한 유전 표지자,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발생 빈도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약 0.8명 정도이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3에서 8배 더 호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급격한 체중 감소와 탈모, 또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는 증상으로 외래에 오시는 남자분들 중에도 그레이브스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레이브스 병은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점차적으로 갑상선 중독증의 증상, 갑상선종, 안구 돌출 및 이에 따른 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안병증은 대개는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병증만 나타났다가 몇 년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공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신 각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급격한 피로감, 전신 쇠약,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식욕이 양호한데도 체중 감소가 6개월 이내에 5 내지 10kg 정도 보이면 갑상선의 질환을 의심합니다. 또한 10대, 20대 환자들에서는 식욕 증가로 인해 체중 감소보다도 오히려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에서는 식욕 감퇴가 동반되면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서 종종 위장관 질환이나 암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체중 감소와 함께 체력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근력 약화를 느낍니다. 특히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어서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어렵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력 약화는 노인에게서 더 현저하고 남자에게서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더위에 민감해지며 땀이 많이 납니다. 발한 증가로 인해 갈증과 다음을 느낌으로 당뇨병으로 오인하기가 쉽지요. 심계항진과 운동 중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심장 고동을 느끼면서 불안해지고 불면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 신경과민, 정서불안정 등의 정신신경 증상과 더불어 떨림이 나타납니다. 또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고요. 피부에 과색소 침착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묽은 변 혹은 심한 설사를 경험하고 배변 횟수가 늘어나지요. 특히 노인분들은 하루에 수십 회의 설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여성은 월경 불순이 나타나는데 약 60% 정도에서 월경량이 감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월경이 됩니다. 따라서 젊은 여자의 경우 임신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성욕 감퇴, 유방의 멍울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 초음파 등 필요한 검사를 하고요. 원인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개 항갑상선제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 80%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11%, 나머지 9% 정도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병증에 따라 다르고 치료 방법에 따라 동반되는 합병증들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 빈도는 투여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과 횟수, 개인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부갑상선 기능 장애도 생깁니다. 그레이브스 병 환자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 백혈병 발생 빈도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기는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백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최소한 4에서 6개월 경과한 후에 임신하는 것이 좋고요. 수술에 의한 치료는 치료 효과가 빠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술 후에는 며칠 이내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요. 재발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 15%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대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발생합니다. 수술에 의한 합병증은 저칼슘 혈증이 약 18%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회신경, 목소리 손상은 최대 4%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임상 소견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초래한 원인에 무관하게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의 정도와 결핍이 발생하는 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온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열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추위를 잘 타게 되고 땀이 잘 나지 않지요.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고 누렇게 되기도 합니다.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정신 집중이 잘 안 되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얼굴과 손, 발이 붓고 식욕이 없어지죠. 잘 먹지 않아도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때 생기는 부종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말이 느려지지요.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서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자주 체합니다. 심하면 변비도 잘 생기고요.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근육통이 잘 생깁니다. 여자에서는 흔히 월경양도 늘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먼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되는 경우, 예를 들면 갑상선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후에 생기거나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해 생기거나 혹은 선천적 갑상선 결함으로 온 경우, 또 염증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갑상선염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뇌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생산이 감소되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의 종양, 감염 또는 암의 전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 측정을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자가 항체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합니다. 촉진이나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되면 합병증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심장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점액수종, 점액수종성 혼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포함한 대부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족한 만큼의 약을 섭취하는 것일 뿐이므로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의 용량은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중년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오래되었을 수 있어서 소량으로 시작했다가 2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투여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몸에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의 형태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갑상선 병의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갑상선암 역시 유병률이 많이 높아졌죠. 20년 전만 해도 발생률 5, 6위의 암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암 중 발병률이 1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자리매김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방사선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사회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원인, 과거 갑상선 질환 병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방사선 노출의 양이 많을수록 갑상선암의 발병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역시 초기에는 본인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아프지도 않아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담스 애플 울대뼈라고 하지요. 그 바로 아래쪽에 갑상선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 연골 아래쪽에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은 혹이 만져지거나 단일 결절일 때, 결절이 4cm 이상일 때, 결절의 성장 속도가 빠를 때, 성대 마비나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호흡이 힘들 때에 갑상선 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검진율이 많이 높아졌죠. 높아진 조기 검진율 때문에 발병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여 갑상선암의 과잉 진료율이 높아졌다고 오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고 또 아셔야 하는 사실 중 하나는 갑상선암 역시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으로 죽을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의 위치가 기도 바로 위, 식도 앞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갑상선암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주위 림프절 전이나 주변 장기로 침윤, 전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기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폐나 뼈 등 전신의 각 장기로 퍼진 경우에는 암이 목에만 국한된 경우보다 예후가 불량합니다.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통해 의심되는 혹이 있을 때 침생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갑상선 물세포 검사는 아주 가느다란 주사 침을 사용해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갑상선 혹에서 약간의 물세포를 뽑아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부분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도 적고 경험 있는 외과 의사가 하는 경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세포 검사로 진단된 갑상선암은 대개의 경우 수술을 통해 확진됩니다. 필요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아이오다인을 사용하는 전신 촬영, CT 등을 사용해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병기와 치료 효과를 측정하고 펫 등도 이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전체 갑상선암의 90에서 95%를 차지하는 유두상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치료라 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갑상선의 절제를 통해 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암, 즉 유두암의 크기가 1cm 미만인 암을 제외하고는 갑상선암의 발생 부위 쪽 갑상선을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갑상선 암학회의 의견은 환자가 원할 경우 유두암의 경우 직경 1cm 미만일 때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진과 과잉 진료를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암만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측의 갑상선 모두를 제거하는 이유는 유두암이 갑상선 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고 나중에 암이 남아있는지 또는 재발하였는지를 보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측 갑상선암의 존재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측 갑상선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은 치료법인데 이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해야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 있고 자녀 갑상선암을 제거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수술과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환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능 항진을 유지하게끔 투여합니다. 한쪽만 제거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최소 2년간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갑상선이 없어져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 암세포를 자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약해서 몸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글로불린을 측정하고 초음파, 필요하면 CT, 방사성 동위원소 전신 촬영 등으로 재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재발에서 처음 사용하는 치료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입니다. 최고 80%까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도록 합니다. 수술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의 병원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갑상선종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의료의 혜택이 많지 않은 나라들 중 내륙 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종도 많고 이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양성 갑상선종의 경우에는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주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해주지는 못하고 환자들의 전처치가 잘 된 경우에 현지 의사들이나 의사선교사들이 먼저 전처치를 잘 해놓은 경우에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잠깐 소개드릴 환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울릉도라고 제가 부르는 섬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마다가스카를 말하는 겁니다. 마다가스카는 천혜의 섬이라고 불리지요. 지구상의 생태계의 보고라고 알려질 만큼 멸종 위기 직전의 동물들이 아직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고요. 나라 크기는 한반도의 2.5배, 우리 남한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큰 면적을 가진 나라죠. 이제 5월이니까 건기겠네요. 남반구라 이제 곧 겨울이 되죠. 물론 펭귄이 살 만큼 춥진 않아요. 6월에서 8월까지는 한겨울인데도요. 중앙부인 수도가 고원지대라 영상 5도 정도로 내려갈 뿐 대개 10도 이상을 유지하죠. 아무튼 이 마다가스카에 저와 같이 외과 전공의를 했던 이재훈 선교사가 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마다가스카에 갔으니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마다가스카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요. 지금은 밀림족 사역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종횡무진 1년에 12번 정도를 밀림으로 갑니다. 11인승 비행기는 밀림족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평원으로 선교팀을 바래다 줍니다. 거기서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하루 정도를 들어가서 밀림족들을 진찰해 줍니다. 처음엔 시스템이 세팅이 잘 되지 않아서 참 어렵게 진료를 했고 심지어는 진료를 거부하는 종족들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그들이 의료의 장점을 잘 받아들여서 의료진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건 2012년 3월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의 수도는 한반도의 수도인 서울만큼이나 정중앙에 있습니다. 수도의 이름은 안타나나리보입니다. 언어가 다른 종족이 60여 종족이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그 중에 땡땡 종족이었는데요. 산과 나무를 사랑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다른 종족들이 문명이 좀 들어가서
돈맛이 들어서요. 산을 해치고 나무에 불을 질러 숯을 만들어 팔면서 쉽게 생계를 유지하던 반면에 이 종족은 나무를 사랑하고 밀림을 사랑해서요. 숲 깊숙이 살면서 나무에 불을 지르지 않고 나무와 식물들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아직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종족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 이재훈 선교사가 여러 번 들어가서 진료를 했었죠. 그중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얼굴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10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그 나라 나이로는 약 50세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숫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것도 추산된 나이지요. 이분은 갑상선 암 환자였습니다. 그 조그맣고 가녀린 체구의 할머니의 목은 암으로 덮여 있었죠. 갑상선에 처음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암덩어리가 목의 아래 위, 앞면, 전부를 뒤덮고 있었고 왼쪽 쇄골 위까지 혹이 덮여 있었지요. 목소리도 쉬고 드러난 암덩어리에서는 피와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는 이 환자를 보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이런 환자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수술을 하느냐. 그 손을 절레절레 저었더니 생각보다 혹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면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일단 디벌킹 서저리. 혹만 제거해줘도 며칠, 몇 달을 더 사는 동안 환자가 편할 것이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까지 준비해놓은 이재훈 선교사의 정성과 진심에 감동하여 하는 수 없이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보이는 암 조직을 다 제거하고 수술을 끝내면서 수술 받았다고 좋아하는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수술이 얼마나 더 이분의 삶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인해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 좋아하는 할머니와 종족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할머니가 우리의 수술로 인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저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않으면 주위 조직으로 침윤, 또 다른 장기로 전이를 간다고 했지요.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수술 받으십시오. 그것이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의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대하실 때 참 특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죠.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사건이었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생각을 다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고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며 심히 두려워하지요. 중풍병자가 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았던 여인도 있었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은 죽어서 관에 들려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수많은 통증 환자들, 소경들, 귀신 들린 자들,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죠. 신기한 것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않고 평안을 전하러 간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었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림족의 할머니도 아마 제가 먼저 가서 봤더라면 할머니 많이 아프시겠지만 해드릴 게 없네요 하고 돌려보냈을 확률이 거의 99.9999%겠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언제 다시 한번 오면 한국에서 의사가 오니까 그때 수술해 드릴게요 할머니. 아마 이재훈 선교사의 마음에 불같은 그리스도의 심정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를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보는 진료실에서의 환자분들께도 저에게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환자분들, 가족분들, 아직 아무데도 아프지 않으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늘 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